이 인플레이션과 기대 이론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지속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과거에 지금 독일에서 봤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하고 밥 먹고 나서 하고의 물가의 차이가 생겨서 먹겠다는 사람들은 먹기 전에 주문하면서 돈을 내겠다 그러고 지금 음식점 주인은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가 먹는 동안에 값이 달라지니까. 월급을 받으면 받는 순간 바로 그걸 들고 가서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학교 등록금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럭에다가 싣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하이퍼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이퍼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퍼센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증가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급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비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 또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총 공급, 총 수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수요 측면에서냐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해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구매력이 전부 다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고통을 받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통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딘가에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시사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단어는 맞죠. 고통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 실업률,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GDP의 증가율을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오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OKUN, 오쿤.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죠. 얘가 고장났어요. 고장난 게 아니죠. 이걸 내가 고장났어요. 라뱀을 보다가 잠깐 감상에 빠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만 오페라를 보게 되면 매번 라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때때로 이렇게 여러 개를 봐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피스저 가설하에서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명목금리나 명목임금을 빨리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변수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비용이 분명 발생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단은 지금 그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봉급쟁이들이 제일 힘들어져요. 월급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약해놓고서 있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계약된 그러한 임금은 그대로인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신들의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실물자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돈을 빌렸던 사람들도 좋아요. 그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 그래서 물가 상승할 때 만약에 그 돈을 잘 빌리는 사람이라면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선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죠. 장기 계약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채권 채무자 간에 계약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돈을 빌리고 지금 빌려주고 싶은데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물가가 불안정해. 늘 우리가 한 3%, 4% 정도의 물가 상승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이자율을 갖다가 빨리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라도.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6개월만 우리가 만기로 가자. 6개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있겠죠.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장기 계약은 못해. 그러면 단기로 끊어야 되는 거죠. 돈을 갖다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단기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다 회수해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해서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 계약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물가 상승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 가격의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사려고 하느냐. 부동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골동품, 미술품, 이런 것들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 이런 것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생각을 할 거고, 또 국내 상품과 지금 해외에서 수입한 수입 상품의 그러한 가격에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물가가 막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해외 상품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메뉴 비용 나타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메뉴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 물건을 갖다가 빨리 가격을 변동시키고 싶은데 내가 생산하는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한 100가지가 되고 그리고 계약을 맺은 데가 한 1000군데가 돼. 걔네들하고 전부 다 이 상품군의 어떠한 그 가격의 변화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가격의 변화를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메뉴 비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총수요가 증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의 상승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점에서 2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생산량이 늘어나 그대로 여기를 따라서 가는 거죠. 왜? 물가 상승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목임금의 상승을 요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발생하고 그래서 생산량은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점에서 2점으로 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수요가 증가돼서 물가의 상승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예상치 못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 3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명목임금의 상승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원노동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그 단기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균형점은 3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변동하게 되면 물가의 상승이 예상됐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정도 물가가 상승할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의 명목임금 이렇게 변동시킵시다 라고 해서 바로 옮겨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생산에는 변화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지가 않아. 실물에 어떠한 영향 전혀 주지 않고 뭐만 나타났으니까 물가의 상승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명목 변수의 상승만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측이 됐느냐 예측이 안 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완전 고용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러한 거죠. 예상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 하나는 적응적 기대, 또 하나는 합리적 기대라고 얘기를 해요. 적응적 기대 해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저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2013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12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물가 상승. 요거는 실제치고, 요거는 예상치예요. 2012년도의 예상은 2011년도에 했어요. 2012년도에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여기는 없는 걸로 해놓죠. 공란이에요. 그죠? 2011년도에 2012년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 쓰지는 말자 이거죠. 그죠? 자, 2012년도에 실제 3%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의 물가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012년도의 경험으로 2013년도의 물가를 예상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013년도에 한 3%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제 물가가 2013년도에 4%로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오차는 1%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예상은 3%랬는데 실제는 4%로 벌어지고 만 거야. 적응적 기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했다. 3%에서 지금 2013년도에 4%로 갔는데 지금 얘네들 예상을 2014년도 얼마쯤 될 것 같으니 뭘 보니까 과거에 1% 정도 오르지 않겠니? 올해도 한 5% 정도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5%로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6%로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1%의 어떤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러한 실제 그 과거의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가 쓴 건데요.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 많이 쓰냐면 4%였어? 지금 올해도 한 4% 되지 않겠니? 이러한 식으로 예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5%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1%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또 5%로 갈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봐서 할 때 6%로 증가한다면 여기서 또 1%의 오차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2012년부터 15년도까지의 물가 상승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날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은 과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만 계속 유지가 되면 오차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구조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가 상승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총수요, 총공급을 한번 그려서 지금 물가가 왜 상승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수요가 증가를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죠?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노동 자원의
활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지금 어느 쪽을, 이쪽을 물가 상승률, 여기서 실업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 점하고 이 점하고 1.2점을 한번 그려서 보면 지금 1.2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실업률은 물가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적 기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로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합리적 기대로 한번 보죠. 합리적 기대라고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굉장히 많죠. 내 박사한테 물어보게 되면 웬만한 얘기는 다 나오죠. 구 박사한테 물어봐도 다 나와요. 그죠? 언제든지 손바닥에도 지금 갖고 있는 박사 2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까지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잘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래에 대한 expected value죠.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조건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정보를 얘기를 하죠. 모든 정보를 다 활용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예측한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오차항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오차항은 발생을 하지만 이 오차항의 평균값을 보게 되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항의 평균값은 0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 맞추고 있는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금 오차항은 지금 평균값을 내게 되면 이것이 없어져요. 그죠? 0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예상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미래의 물가 수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문만 봐도요. 신문만 꾸준히 봐도 웬만한 정보들은 다 수집하는 거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벌써 신문을 보면서 살아온 지가 몇 년입니까? 4대 경제 신문을 본다. 매경, 한경, 서경
난 여기까지는 봐요. 서경은 그 재밌는 얘기 많아요. 매경이나 한경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얘네들은 맨날 싸우죠. 서로 양아치래. 그래서 한동안 격투가 좀 심하게 나타났다가 둘이서 조용히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죠. 기업체들한테 무슨 뭐 신문에 뭐 낸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서경은 어떠한 면에서 많은 얘기를 하냐면요. 국제 파트에 보게 되면 서경이 약간 좀 음모론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내뱉어요. 그러니까는 저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국제 정치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경의 국제란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난 상당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잘 써요. 한경하고 매경은 지금 뭐 기업이 더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국내 경제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국제, 국내, 기업, 뭐 이런 것들,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갖고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잡아내는 거죠. 나는 지금 시점을 러시아와 미국이 과연 어떻게 얘기가 끝나느냐, 걔네들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에 또 다른 변화 시기가 한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면 세계의 유가의 변동이 다시 한번 나타날 거예요. 석유 생산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죠. 걔네들이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국가로 따지게 되면. 지금 석유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요즘 신나죠. 여러분들은 차 안 타고 다녀서 모르나요?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나고 있죠.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끝나고 나면 물가 오를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만 보고도. 신문만 보고도. 그거 말고도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보고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뭐 웬만한 데에서 나오는 것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싹 다 잘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한 달 정도 늦은 거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의 것들을 많이 써놓은 데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다 이용한다면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러한 총 수요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명목 변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지금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로 지금 이것을 그려서 본다면 지금 물가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업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업률은 달라지지가 않고 물가만 변동하게 되는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필립스 곡선을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로 지금 그려서 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직의 필립스 곡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한 사람은 지금 필립스 곡선이 이러한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이다. 실업률, 물가, 상승률, 지금 이렇게 역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얘기한다면 만약에 총 수요를 변동을 시켜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예상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은 보이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수요 관리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잡고 싶은데 총수요 관리를 해라 그래야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겠어요. 해야지. 그래
실업률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직장 잡고 지금 평생 잘 살아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총수요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적응적 기대에 있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합리적 기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물가의 상승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총수요 관리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연금 필요도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줄어드는데. 국가의 어떠한 그 수요 관리를 위해서 얘네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그럼 뭐만 하면 돼? 국방, 외교, 치안.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제발 경제에다가 손 좀 대지 마세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어떠한 배경을 갖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합리적 기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응적 기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있습니까? 라보엠이나 볼까요? 라보엠을 보나 표정들이 이렇게 별로 많이 달라지질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지금 학표별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부분이 그걸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 관리를 한다는 거는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에 어떠한 맡겨놓는 그러한 시장 경제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정책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경제를 더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들이 다 알아서 조정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나면요 이런 생각은 들죠.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걸 보면 점이 하나, 둘 해서 이렇게 1점, 2점 이렇게 옮기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역외관계를 보이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정도의 물가를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나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알았어. 지금 나는 여기서는 실수를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서 있었지만 알았어 라고 하게 되면 다시 물가 상승을 인식한 그러한 수준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3점으로 되는 거죠. 1점으로 갔다 2점으로 갔다 3점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역외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수직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맞다 틀리다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시간의 어떠한 프레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단기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를 장기를 볼 것이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런 얘기죠. 합리적 기대에 대해서 설명했던 지금 그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루카스죠. 로버트 루카스. 1995년도에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합리적 기대와 정의적 기대의 이러한 그 필리프스 곡선을 그려놓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충 관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정의적 기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충 관계를 볼 수가 있지만 지금 합리적 기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